안녕하세요. 묘시마의 빙의 비밀 제13회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베스트셀러 빙의의 저자 묘시마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님께서 조현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빙의 현상 치료의 전문가이신 만큼 다양한 조현병 환자들을 만나오셨다고 합니다. 조현병은 2011년에 개정된 병명으로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에 대한 좋지 않은 어감과 사회적인 시선을 타파하고자 대한신경정신학과 의사들의 주도로 개정을 추진했고 조절할 조에 줄 현자를 써서 조현병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조현병에 걸린 아들을 흉기 살해한 60대가 징역 15년이 구형되는 등의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번질 수 있는 조현병. 조현병은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럼 스님과 함께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조현병 같은 경우에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질병으로도 유명한데 네. 조현병은 2012년에 정신분열병에서 조현병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스님께서도 이런 환우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바가 많으셨을 텐데 혹시 정신분열증에서 조현병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 해당 병을 가진 당사자들의 마음이나 또 사회적인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좀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정신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분열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정신분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죠. 환자들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조현병이라는 말로 고쳤을 때 훨씬 그 환자들 입장에서나 가족의 입장에서 오히려 좀 편안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서 조현병에 대해서 스님께서 아시는 바를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면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환각입니다. 환각. 그래서 망상과 환각이 같이 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생각의 장애, 사고의 장애가 이제 생긴 것으로 환자의 어떤 교육적이나 아니면 문화적 어떤 그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것이 그걸 또 확신해 버려요. 확신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사실이 없는 거를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망상의 내용을 보면은 피해망상이 가장 많고 또 과대망상, 신체적인 어떤 망상이 이제 감각기관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유난히 이제 환각이나 어떤 그런 그 마치 꼭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있다, 실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지각과 비슷한 하지만 환청이 이제 가장 흔하다.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환청은 굉장히 큰 이제 환자에게 액션을 일어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들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밖에 이제 바람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 또 천둥 소리, 또 이제 음악 소리. 뭐 이런 각자의 그 사람 소리와 함께 막 이렇게 들리게 되면 환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뭐 또 이상한 말과 이제 소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행동을 보이고 또 움직임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이제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긴장해서 보이는 행동들이
너무나 어색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예가 있는데 사람의 모습이 TV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잖아요. 근데 네. TV 속에서 반쪽만 보인다 이거야. TV 속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반쪽만 보인다. 그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사람이. 어? 한쪽은 안 보이고. 그리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귀, 눈, 또 뭐 이것도 반쪽으로 보이고 또 다리, 팔 등이 갑자기 없는 걸로 느껴진다. 하여튼 이런 경우도 많이는 아니지만 정말 특별하게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정서적인 표현이나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의욕 상실이 이제 따라오고 대인관계나 이제 이런 것도 감소되고 이제 음성 증상이 특히 이제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음성 증상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정신 기능이 결핍된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결코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 기능의 일시적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고 누구에게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이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조현병에 대해서 증세가 정말 많은데 많습니다. 치료 방법도 또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조현병은 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또 치료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의 치료라고 하면은 다양을 하죠. 치료법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와 또한 이제 어떤 그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그런 우선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의학의 발달이 있고 또한 이제 우리 사회의 이해와 이제 태도 역시 많이 이제 성숙되어 가고는 있어요. 근데 조현병도 빙의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빙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조현병은 너무나 많이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빙의 환자들 대부분이 이제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통계에 따르면은 치료에 잘 적응하는 그런 환자의 약 25%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이제 이어져서 가능하며 기타 이제 환자들도 증상을 조절하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 초기 증상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대개는 20대에서 사춘기 학업 스트레스가 한참 많을 때 그때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폭력 등의 이제 경험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10대 말에서부터 20대 초기에 잠재해 있던 것들이 그냥 모르고 있다가 한 30대에 가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회적인 고립과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이제 끊고 방에만 머무르고 대화를 이제 피하게 되죠. 그리고 감정 변화는 웃을 일에는 울고 울을 일에는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정 표현이 비논리적으로 된단 말이죠.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환청이나 환각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소리를 듣거나 실제로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또 사고가 일어나고 하죠. 어떤 이제 또 생각에 이제 사고의 장애가 생기고 말에 이제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망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소홀해지고 또한 개인 위생을 돌보지 않거나 식사나 뭐 어떤 그런 수면 이런 것도 뭐 엉망으로 되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불규칙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조현병의 증상은 초기에는 이제 아주 작게 미묘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만은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는 방치하고 놔두면은 이거는 점점 심각한 상태가 돼서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이제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실존 인물 존 내시라고 하는 그 이분도 고등학교 때 생긴 그 조현병 증상을 치료치 않았다가 50년 동안 조현병 환자로 불행한 일생을 산 그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때로는 어마어마한 수학 그 천재였는데도 나중에는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노숙자 생활로 하고 이혼도 하게 되고 다시 또 합치기도 하고 하지만 네. 너무 대단한 그 천재였는데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조현병은 거의 있다고 그래요. 유전적인 요인. 그러면 이게 스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영화의 주인공도 또 조현병을 앓았던 네. 실제 사례를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조현병 어떤 요인으로 발병을 하는 걸까요? 대개 보면은 이제 그 발병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네. 왕따를 당했다. 그러니까 겪지 않아야 할 고통에 우리가 10대에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 근데 그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 내시라고 하는 분도 결국 아드님이 조현병에 나중에 걸리게 되죠. 아드님도요? 예, 예. 그렇군요. 되게 이제 이거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월등한 우리 그런 그 작가, 유명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있는 그런 작가님들도 가족이 전부 다 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조현병을 받고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래서 유전적인 것이 상당히 높다. 무시할 수는 없는 예, 유전적인 거네요. 것이 네. 언제 숨어 있다가 유전인자에 있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동안 평생 따라다니는 질병이 조현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신경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 뇌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불균형이 있을 때 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 출생 전후의 어떤 스트레스, 또 산소 부족.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바로 뇌 이상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있고 감염증도 거기에 이제 하는데 이런 나이에 이제 유아기 때 부모에게 너무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혼이 있었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폭력 부모의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대개 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가 청소년기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해서 가정 불화가 있거나 학업 스트레스 등도 이제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뇌의 질환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며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의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조현병의 실제 사례, 네. 사례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제 사례를 소개를 할까 하는데 한 1년 전에 네. 그 상담한 사람인데 30대 여자였어요. 30대 여자였는데 어느 날 이제 사랑하는 남성과 모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난 후부터 본인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랑하는 남자분이. 그래서 이제 밤마다 그 남성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코 고는 소리와 또한 이제 그 남자한테 붙은 어느 여인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서 봤던 커튼들이 자기도 보게 되고 그 커튼이 움직이고 또 세정제 등을 이제 막 던져요. 이제 매사에 큰 소리로 이제 간섭을 하고 그다음에 폭력을 보이고 본인도 그 남성을 향해서 고함과 폭력을 함께 행하고 그러다가 또 여행 간다고 버스, 기차 등을 타고 정처 없이 어디론가 가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조현병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근데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 그 남성이 이제 나타나서 내 병은 낫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얼굴에 찬바람이 일어나면서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에 힘이 빠지면서 로봇처럼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무속인들을 찾아다녔고 이제 뭐 어떤 굿과 기치료 테마사들을 이제 만나면서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그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폭언과 이상한 모습을 보여서 결국 이제 어느 기도원에 끌려갔어요. 이제 그래서 감금되었다가 탈출해서 오게 되었던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도 병원에서 조현병이라고 이제 그 진단이 나왔고 상당히 심각한 조현병이었죠.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도원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가족에 의해서 저한테 왔는데, 한 6, 7개월 동안 절에를 자주 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많은 얘기를 내가 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가족이 없으면, 한시라도 이 가족이 그 여자분한테 없었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그 딱총, 이렇게 총 쏘는 거 있잖아요. 네. 새 잡는 딱총. 네. 그걸 가지고 머리에다 갖다 대고 자기가 대가지고 상처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 심각한 환자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 6, 7개월 동안을 이제 절에 다니면서 내가 이제 많이 어떤 의식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내 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을 또 읽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고, 이제는 뭐 결혼도 하고 싶다고 그러고 뭐, 그런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던 소리나 막 이런 거 들리지 않고, 한가하게 환청이나.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그 호텔에서 봤던 그 남자가 지금 이제 단점은 가끔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만 보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그리고 이제 1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죠. 또 얼마 전에도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 스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죠, 나한테.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가 이제 뭘 해보겠다고. 원래 잘하는 게 이제 또 그 어떤 춤도 추고, 원래 춤을 잘 추었다고 그래요. 네, 춤도 잘 추고, 한국무용도 했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발레도 하고 그래서, 이런 조현병 환자들한테는 춤과 노래, 부처님 말씀에도 왜 말세 중생들은 춤과 노래로 제도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춤과 노래보다는 이제 춤에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직접 이제 학원에 나가서 춤을 배우기도 하고, 또 발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가 오면은 내가 가슴이 설컥 내려앉긴 하죠. 또 이게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뇌의 병들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도나 어떤 의식이나 로 잘 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도 고칠 수 있다. 그 해밍웨이도 그랬잖아요. 네. 해밍웨이도 네. 수 없는 그 조현병에 시달렸고 가족 모두가 조현병으로 결국은 자살을 하거나 이랬던 그 경우가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인도 참 무시할 수가 없군요. 무시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그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병세가 심각한 분을 또 스님이 다양한 의식과 또 천도제와 또 마음을 써서 치료를 하셨고 지금은 또 회복을 잘 하셔서 원래 관심이 많던 춤을 이제 다시 배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그런 빙의 환자들 중에서 또 조현병 환자까지 또 치료를 하셨다라는 게 조금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제 생각에는 조현병이 본인의 병세를 인정하지 않아서 약을 먹지 않거나 또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약을 복용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의식을 진행하고 이런 환우들을 좀 도우면서 환자가 스스로 조현병이 걸렸다고 자각을 해서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데리고 많이 오시나요? 대개는 이제 본인은 자각을 하지만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개는 이제 가족분들이 어느 만큼 빨리 이해를 하고 이제 알아가지고 환자를 데려올 때는 환자 혼자를 오면은 난 받아주진 않아요. 그렇군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환자 혼자 왔을 때는 그거는 대책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내가 병이다 하지만 아주 고집이 세죠. 치료 받으려고 안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자존심은 또 세요. 그 조현병 앓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의외로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꼭 오게 되는데 다른 병보다 환청, 환각, 환시 막 이런 게 보이니까 망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환자라고 보면 돼요. 자살하려고 하는 환자가 가장 위험한데 두 번째로 이제 조현병을 들 수가 있어요. 위험한 케이스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누굴 죽였다 하는 이런 그 살인 사건들이 대개 보면은 거기에 조현병에 속하거든요. 조현병 환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 명을 가서 그 살해했던 그런 경우 있죠. 그런 환자가 조현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정신질환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살은 혼자 죽고 말지만 조현병 환자는 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한 3년 전에 그 남편 되는 부인이 부인의 문제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캐톨릭 신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2년간 받았어요. 2년간 받았고 이제 비만이 정신과 약을 먹게 되면 비만이 온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약을 아예 끊어버리는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하느님과 며칠 후부터 하느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도 하느님과 상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환청으로 이제 본인이 하느님이라고 들려준다는 거예요. 네가 하느님이다. 네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가족들의 아무리 충고를 하고 뭐 해도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질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주 그냥
남편을 의심하고 외도를 의심하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치료차 이제 그 노래 모임에 이제 그 참석을 하게 했나 봐요, 가족들이. 근데 이제 그 모임에 갔다 온 후부터는 모든 사람들과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노래 모임에 왔던 분들하고. 그리고 질투가 심해지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고 있다며 벽을 보면서 남편을 욕을 합니다. 남편한테 욕을 하고 감정 기복이 이제 너무 심해서 울고 웃고 그렇게 하면서 방을 따로 쓰고 근데 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는 몸을 영적인 어떤 그런 기도의 의식처럼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가족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그래도 자녀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도 폭언과 폭력을 쓰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니까 엄마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난 하느님이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집에 가서 이제 불을 지르겠다며 굉장히 정말 불을 진짜 질렀어요. 행패를 부리고 이제 빨리 서둘러서 이제 끄기는 했지만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슨 협박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꼭 이제 그 라이터를 갖고 다니면서 불을 지르려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행패를 부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해서 불결하다면서 옷이라는 옷은 다 그냥 끄집어 내 가지고 밖에다가 던지고 또 이건 빨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 버리고 멀쩡한 양복이나 이런 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직장 갔다 오면은 이제 아이들 있지만 너무 부딪히는 건 자기가 다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저를 찾아왔는데 장롱 속의 옷들을 하루에 한 뭐 10번씩을 버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을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도 너무 심해서 그 환자들이 있는 데 가서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 병원 전체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옷이 이 악귀가 붙었다고 하면서 이제 무슨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또 갖다 버리고 막 하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중환자실로 또 옮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퇴원을 하라고 내가 퇴원을 한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 상황에서 너무 병원을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막 엉망진창을 만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이. 근데 잠시 이제 집으로 와서 외출을 했는데 당장 나가 돈 벌어 오라 그러면서 하여튼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 때리는 거야, 아들을. 그래서 돈 벌어 오라고 큰 소리 치면서. 그 아이가 아들도 좀 그런 병이 정신과적인 병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이제 군대를 간 거죠. 갔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벽을 보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칼을 갖고 나와가지고 아들을 찌른 거예요. 찔러가지고 이제 다리 무릎 밑에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도 자기가 자해를 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 환자가. 그래가지고 가족 모두를 이제 하느님이 죽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기운이 얼마나 센지 하여튼 뭐 갔다가 여기 갔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는데 그 이제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거의 묶이다시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 핸드폰에서 방송 나오는 유튜브가 이제 하느님 말씀 계속 들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걸 들으면서 크게 들어놓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우리 절 식구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막 뒹굴고 하는데 이만큼 뛰어요. 몸이 막 뜨는 거예요. 기운이 어떻게 막 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는 그 보호하는 이제 그 남자분들 오달이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데 우리 절에는 그런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119 해가지고 다시 병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조현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망상 이 아주 심했고, 그다음에 망상이 이제 하나님이다. 대상이 대개 보면은 이 조현병 중에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아니면 메시아다. 뭐 어떤 신이다. 네. 이러면은 그 환자들은 너무너무 기운이 세요. 엄청나게. 응?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느꼈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이제 시켰는데 아들도 정신과 치료를 또 아들도 그 칼 맞고 뭐 이러면서 제대를 했죠. 군대 뭐 의과사 제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또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아들은 또 이제 층간소음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제재를 하고 병원에서도 뭐 이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부인이 네. 오진 않았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계속 와서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몇 달 동안 이제 기도를 했죠. 여하튼 간에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또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 가족들이 들은 이제 기독교가 천주교가 아니었어요. 불교였고 남편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퇴원을 해서 그러고 하고 이제 나는 그 데려오지 마라. 전에는 데려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냥 많이 호전돼서 약을 잘 먹고 있다. 약도 잘 먹고 그다음에 내가 준 그 기도문 같은 것도 잘 읽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불을 지른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전에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케이스는 참 충격이 큽니다. 본인을 이제 메시아라고 지칭을 하면서 하느님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조현병에 걸리신 분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신앙에 관련돼서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이 기운이 세다라는 말도 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 덕분에 이제 기도문도 좀 읽어보고 또 병원으로 같이 가게 되면서 호전하는 이런 증세를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이렇게 정말 가벼운 케이스부터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케이스까지 다 다뤄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나 정신의 마음의 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그 정영도 스님이라고 참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항상 2008년 이제 9월 9일 이제 어느 절에서 그 스님 계시던 절에서 49제에서 갔었어요. 네. 그분이 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도들에게. 상당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분께서 불법을 배우는 것은 나를 배우는 것이다. 응? 나를 배우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또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중생인 나를 버리고 보살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보살로 사는 것은 받는 마음을 버리고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뀐다. 내가 바뀔 때 운명이 바뀐다. 내가 바뀔 때 이웃이 바뀐다. 내가 바뀔 때 사업이 바뀐다. 내가 바뀔 때 온 천지가 바뀐다.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늘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오늘 이제 하는데, 그 영도 스님의 그 큰 스님의 밝은 빛으로 다시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 정신의학계 또한 이제 빙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 책도 거의 다 읽으셨던 분이고 법회에서 늘 묘심아 스님은 묘심종정 스님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리고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나를 배우는 것이다. 불법은, 부처님 법은, 이런 얘기를 지금 들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유전적인 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했을 때 훨씬 좋지 않나,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원효성사께서는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저희 종단은 원효 스님께서 한국 최초로 만든 법성종의 제가 이제 그 종정이면서도 그 원효 스님의 그 사상, 여기에 이제 항상 제가 그 늘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원효 성사께서는 그러니까 1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거예요. 신라 이제 분황사에서 법성종을 창종하고 또 5종단을 이제 창종을 하셔서 이런 분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저술가시거든요. 원효 성사께서는. 그래서 사상가이고 그러면서도 수행자이면서, 뭐 원효 성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여섯공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체유심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근데 스님의 이제 저술가 사상은 중국과 일본의 스님과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이. 그리고 세계 불교계의 역사를 보면 인도에는 용수보살, 그다음에 세친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중국에는 이제 달마, 천태지, 한국에는 원효 대사, 이제 또 일본에는 또 이제 무슨 이련 스님이 이런 분이 계시듯이 부처님 열반 후에 이제 성인이 몇 번 계신 분 중에서도 원효 성사는 가장 추앙받는 지금 성인이세요. 네. 이분이 저서가 91부 240여 권의 엄청난 분량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40여 권이나 이제 책을 쓰신 분이시군요. 그러면은 91부에 대해서 스님도 다 읽어보시고 또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240여 개 엄청난 분량이 현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는 20부에 23권이에요. 23권만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법화, 그 다음 천태, 뭐 이런 여러 가지 팔만대전경을 거의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인데, 이분의 사상이 이제 원융 사상, 원융 화쟁 이제 국사로 통하는데, 원융이라고 하는 게 다 둥그러운 거예요. 둥그렇고 화쟁,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런 게 이제 원효 사상이면,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대승무해라. 대승,
그 대승 사상을 이제 두려움 없는 무예 이제 이런 사상 등을 항상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저서로도 이렇게 하셨지만 70세로 이제 열반하신 지 1400여 년이 지금 가까이 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는 그런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인류의 메시지를 이분이 남기셨다. 응? 그래서 이제 많은 세계에서도 원효 사상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많은 석학들이 나오고 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늘 말씀하시던 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지금 참 어두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신의 병, 마음의 병, 감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조현병, 정신질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암 환자들은 죽고 살고가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이 정신의 병이나 어떤 조현병이나 뭐 어떤 뭐 강박 공황장애 뭐 이런 거는 물론 조현병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런 병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게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약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제 마음 자체가 좀 찹찹합니다. 찹찹하고 또 점점 이런 환자들이 늘어간다는 거. 너무나 많이 늘어만 가고 있고 정신의학계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런 너무 힘든 병들을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빙의를 제가 늘 연구하고 했던 사람으로서는 아직도 많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원효 대사께서는 네. 죽고 사는 괴로움이라는 거는 태어나지 말라. 태어나지 말라. 그 참 무서운 얘기죠. 심오하네요. 네. 네. 그 죽음이 괴로우니까.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효 대사께서는 태어나지 말라. 그 죽음이 괴로우니. 또 죽지 말라. 그 태어남이 괴로우니.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효 스님의 어록이. 네. 태어나지 말 수도 없고 네. 죽지 않을 수도 없고요. 예. 않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우리는 항상 윤회한다고 했잖아요. 윤회. 윤회는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꼭 사람이 죽어서 다른 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나를 낳아준 부모가 이런 되게 보면은 조현병 같은 거는 거의 유전 질환이 많잖아요. 네. 또 아니면 병마다 되게 유전병이 꽤 있어요. 당뇨병도 유전병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유전병을 태어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윤회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아요? 좀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은 좀 그렇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질환 중에 유전병은 그것은 바로 윤회다. 그런 생각을 저로 늘 할 때가 있는데 티벳의 달라이라마 성하께서도 한국의 빙의는 바로 윤회. 거기 티벳 불교가 윤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윤회와 한국의 불교는 이제 빙의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윤회와 빙의는 같다. 우리는 그거 참 묘하죠. 예, 이렇게 빙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회차 방송을 좀 진행을 해오면서 또 빙의는 윤회의 결과이다. 또 이런 표현을 들으니까 참 기분이 참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윤회의 결과가 또 빙의라는 병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이번 생을 참 알차게 남한테 베풀면서 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스님과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되는 요즘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띠의 해인 만큼 불의 해라고도 불리죠. 내년의 날씨와 기후의 여건은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안식년을 삼아서 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걸 좀 조용히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을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스님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